예, 안녕하세요. 채은입니다. 많이 오셨네요. 아침인데. 제가 중앙도서관에서 강의를 조금 오래 했었는데 거기서 오신 분들도 계신 것 같고 처음 보시는 분들도 저를 계신 것 같아요. 자, 이제 이 언어. 이게 잘 안 잡힙니다. 그냥 언어 그러면. 근데 이제 제가 오늘 말씀드릴 게 이 제목이 우리의 말이 우리의 생각이 우리의 삶이다인데 자, 생각과 언어와 삶? 대략 이런 이야기가 될 것 같아요. 머릿속에 내가 뭔가를 생각한다. 생각한다라고 안 하고 이런 걸 해볼까요? 사람들이 요즘에 이제 명상을 많이 해라. 뭐 마음 챙김이든 뭐든 명상 프로그램도 되게 많이 있고 여기에 지금 어린 친구들은 잘 모르겠는데 예전에 학교 다니신 분들은 꼭 학교에 명상의 시간 있지 않았나요? 예. 명상의 시간에 꼭 물소리 나오고 새소리 나오고 그럼 뭘 명상하세요? 그게 되게 웃긴데 우리가 보통 명상한다. 그래서 마음을 잘 다듬어라 이러면 머리를 생각을 아무것도 안 떠올려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새소리 들려주면 막 새를 연상하거나 물을 연상하거나 이러는데 실제로 명상은 그렇게 하는 게 아니래요. 그리고 그렇게 새를 연상하다가도 이내 딱 경험해 보시면 새를 떠올리다가 이 새가 그렇게 이미지가 지속되지 않죠. 계속 다른 생각이 끊임없이 파고듭니다. 오늘 점심 때 뭐 먹을까부터 시작해가지고 뭐 온갖 갑자기 이 사람이 왜 생각날까 싶은 사람 생각도 쑥쑥 끼어들죠. 그래서 명상을 하는 거를 특히나 명상을 많이 하는 불교에서는 그 스님들 수행하고 이럴 때는 이거를 머릿속에서 명상을 해라. 이게 머릿속에서 뭔가를 생각해라. 아무것도 없는 걸 생각해라. 자꾸만 잡념들을 쳐내려고 생각해라. 이게 아니라 생각이 나는 것을 봐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제 어떤 것을 관하라.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한 1분 정도만이라도 내 머릿속에서 가만히 그냥 아무런 생각도 안 하는데 아무런 생각을 안 한다 그래도 생각이 아주 없는 경우는 없어요. 멍하다고 하는 그 무의식적인 순간 빼놓고는 우리가 생각을 한다고 할 땐 아무것도 생각 안 하는 그 아무것도 아닌 상태를 생각하게 돼요. 그렇죠? 그래서 뭐 흰색을 생각하든 검은색을 생각하든 무언가 생각을 하는데 그 생각들이 다 무엇으로 이루어져 있냐면 언어로 이루어져 있다는 거죠. 그래서 뭔가를 떠올릴 때 생각을 할 때 아니면은 내 마음 상태가 어떻다 이 감정적인 것을 정리할 때도 언어를 거치지 않는 생각들이 있는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언어를 빌리지 않고는 생각 자체가 불가능합니다. 그런데 가만히 생각을 해보면 언어는 결과고요. 실제로 인간의 머릿속에 있는 것들은 끊임없는 어떤 이 생각의 흐름들이라는 거예요. 1초에 인간이 할 수 있는 생각이 몇 개인지 아세요? 1초에. 이게 우리가 의식적인 차원에서는 떠오르는 이렇게 수면 위로 떠오르는 생각들이 뜨문뜨문 있는데 실제로 1초에 뇌에서 이게 뇌의 어떤 신경체계들이 이렇게 접속을 하면 거기서 하나의 생각이 떠오르는 거래요. 그런데 그 1초에 떠오르는 생각이 수천 가지랍니다. 그래서 보통 제가 지금 가물가물한데 그 수치가 우리가 5만 생각이 다 난다 그러죠. 5만 가지 생각이 순식간에 나는 생각이래요. 근데 그 5만 가지 생각 중에 몇 가지만 의식되는 거라는 거죠. 그래서 이 생각의 단위들이 사실은 생각이 의식되지 않은 것으로 쫙 흘러가는데 전파처럼 우리는 이거를 이렇게 끊어내죠. 끊어내서 어떤 이미지로 끊어내거나 아니면 어떤 감정들로 끊어내거나 이렇게 절단을 해냅니다. 감정도 마찬가지예요. 우리의 감정 상태가 자 어떤 하나의 감정이 예를 들면 슬픔이다. 이 슬픔이 계속 지속되는 상태를 경험해 보신 적 있으세요? 아무 중간에 어떤 잡스러운 것도 끼어들지 않고 오로지 슬픔으로만 가득 시간이 지속되는 경험. 이런 건 불가능합니다. 누가 세상을 떠났다. 그래가지고 너무 슬픔에 잠겼다. 근데 그렇게 슬픔에 잠겨 있는 순간에도
너무 슬프다가 갑자기 중간에 이상한 생각이 떠오르죠. 배가 고프다든가 뭘 먹고 싶다라든가 아니면은 또 그러고 슬퍼. 계속 슬퍼. 그리고 슬프다가 갑자기 또 뭐 텔레비전에 뭔가를 보면 웃기잖아요. 어떤 말이 생각나면 또 웃겨. 그래서 인간이 감정이 이렇게 지속되는 경우는 없습니다. 어떤 감정도. 분노도 막 지속되는 경우는 없어요. 누가 막 죽일 듯이 밉다가도 그 미운 게 계속 가지 않아요. 중간에 또 쓸데없이 다른 생각들이 떠오르기도 하고 아이고 미워하면 뭐하나 이런 생각도 떠오르고 그러다가 또 미워하는 거지 이게 생각이 지속되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감정 상태도 지속되지 않는데 이 지속되지 않는 상태를 우리는 이런 것들은 다 쳐내고 그냥 보편화해서 언어적으로 정리하는 거죠. 슬픔이다, 분노다, 기쁨이다. 그러니까 언어는 뭐냐면 인간의 마음, 그 다음에 인간이 뭐 생각이라고 하는 거, 인식작용이나 마음에 떠오르는 여러 가지 그 다발들, 끊어지지 않는 흐름의 다발들을 이렇게 딱딱 끊어내는 역할을 하는 게 언어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슬픔이라는 것도 실체가 없어요. 이게 슬픔이다, 저게 슬픔이다. 누가 그 슬픔을 만져봤나요? 슬픔이 실체가 없는데 이걸 언어화하는 순간 그게 슬픔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인간이 어떤 걸 만났을 때 어떤 물질하고 만났거나 아니면 어떤 사건을 만났거나 그랬을 때 그거하고 부딪혀서 처음에 받는 이 작용 있죠. 이 작용이라는 거는 언어적으로 포착되지 않는 작용인 거예요. 근데 그것이 조금씩 시간이 흐르면서 언어적으로 포착이 되면 이제 하나의 감정 상태가 되죠. 그래서 우리는 착각하는 게 어떤 감정이 있어서 그걸 느낀다고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에요. 우리가 어떤 상태를 언어화하는 순간 그게 감정으로 화하는 거죠. 그리고 그렇게 언어로 붙들게 되면 이 감정이 뭔가 덩어리가 있는 것처럼 느껴지거든요. 실체가 있는 것처럼 느껴지거든요. 그래서 이 감정을 계속 지속할 수 있는 게 생깁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인간이 어떤 사건을 당했을 때요. 누구한테 상처를 받았다. 뭐 이런 상상을 한번 해보세요. 그러면 상처를 받았다는 게 상처는 이제 어떤 과거의 일이지 않습니까? 근데 그 과거에 받은 상처가 그 순간에는 여러 가지 것들을 다 불러일으킵니다. 그래서 인간이 막상 어떤 일을 당하고 나면 그 당한 순간에는 멍하대요. 끔찍한 일을 당해도 갑자기 막 그게 슬프고 이런 게 아니래요. 이게 뭐지? 여러 가지 것들이 같이 있는 거죠.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슬프잖아요. 왜? 이별한 날 막 슬프진 않아요. 근데 점점 슬픔이 밀려오죠. 그건 왜 그러냐면 그 사건이 이제 조금씩 언어적으로 정리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인간은 그렇게 언어화됐다는 건 뭐냐면 그 언어가 불러일으키는 어떤 이미지와 그 다음에 뭐 느낌과 이런 것들을 같이 가져오게 되는 거예요. 그런 것들을 전부 기억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걸 어떻게 하냐면 끊임없이 재생하죠. 그래서 이별한 다음에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슬퍼지죠. 계속 이게 이제 슬픔으로 재생 반복되는 거예요. 어떤 A라는 사람이 그날 뭐 샤넬백을 들고 있었다 이런 거예요. 보세요. 이런 거는 팩트처럼 보이지 않습니까? 근데 우리가 이런 거 자체를 보면 샤넬백을 들고 있었다로 문장이 끝나는 것 같지만 그냥 그렇게 끝나는 게 아니죠. 이 샤넬백이라는 말 자체가 팩트입니까?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그냥 우리가 아무런 생각 없이 샤넬백이라는 게 샤넬백을 지시한다. 여기에서 국한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동창회를 나갔는데 그 친구가 샤넬백을 들고 있더라. 라고 하는 건 뭘 의미해요? 여기에 이미 해석이 들어간 거예요. 걔 돈이 많은가 보더라. 걔 뭐 남편을 잘 만났나 보더라. 뭐 어쩌고 저쩌고. 그 집 자식은 서울대를 들어갔다더라. 라고 하는 건 팩트를 지칭하는 게 아니잖아요. 언어를 통해서 우리가 첫 번째 할 수 있는 건 뭐냐면 세상에 대해서 해석을 할 수가 있어요. 세상을 지시하는 게 아니에요. 세상이 어떠하다 내가
어떤 명사로 어떤 문장 속에서 포착하느냐에 따라서 그것은 내가 세계에 대해서 갖는 하나의 해석이에요. 그래서 언어가 없다면 우리는 세상을 살아갈 수가 없죠. 언어를 만약에 내가 말을 못한다거나 언어 습득을 하지 못했다 그러면 그거는 인간 사회에서는 살아갈 수가 없는 존재인 거죠. 뭐 동물적인 방식으로 먹고 사는 건 가능하겠습니다만 언어가 그 사회 나름의 방식으로 습득되지 않은 자는 자기식으로 그 사회의 약속에 따라 해석이 안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인간이 사회를 이루고 살아가게 해주는데 아주 중요한 게 언어예요. 그런데 또 하나, 이 언어는 번뇌의 원천이기도 합니다. 이거 둘 다 기억의 문제예요. 뭔가를 해석한다는 거는 그 언어가 사용되는 맥락을 내가 이미 알고 있다는 거거든요. 번뇌라는 거는 무슨 말씀이냐면 방금 제가 말씀드렸던 거예요. 인간이 기억한다는 것은 전부 다 언어화된 거라고 말씀드렸죠. 언어화돼 있기 때문에 인간이 계속 변하는데 이 세계는 계속 변하는데 우리는 어떤 과거의 사실을 언어로 포착하고 나면 안 변하는 무언가로 계속 남아있게 느껴집니다. 그래가지고 그 안 변한 무언가를 계속 가지고 오는 게 그게 기억이죠. 그러니까 세월이 오래 지나면 잊어야 되는데 아니면은 그 사람도 변하고 나도 변하고 세상도 변하고 그래가지고 뭔가 다른 방식으로 이게 해석이 되어야 하는데 언어를 통해서 기억을 만들어 놨기 때문에 어떻게 되냐면 계속 그 언어만 가지고 와요. 사건은 사라져요. 그래서 그 순간에 그 언어적으로 붙들린 거를 가지고 계속 가지고 옵니다. 계속 재생을 하죠. 그래서 이 언어적인 것에 붙들려 있기 때문에 인간의 대부분의 번뇌들은 바로 그 언어화된 기억 속에서 생길 수밖에 없어요.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우리가 어떤 행위를 했다 아니면 사람들이 어떤 행위를 했다 그랬을 때 저 사람은 어때? 라고 얘기를 하는 순간 내가 그런 평가를 받는 순간 그런 언어에 휘둘리죠. 말로 안 하면 그냥 넘어가잖아요. 근데 말로 붙드는 순간 그게 칭찬이든 비난이든 그것이 나를 규정하게 됩니다. 그래서 칭찬을 받았어도 뭔가 그거에 대해서 어떤 반응을 하게 되고 비난을 받았어도 마찬가지예요. 다른 사람도 그래요. 다른 사람의 행위가 어떤 그 상황 속에서 저 사람은 참 이기적이다. 근데 내가 그걸 이기적이다라고 포착한 순간 뒤에 그 사람이 어떤 행동을 해도 그건 이기적인 것처럼 보이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말이 하는 거는 뭐냐면 이런 방식으로 계속 사람들과 이 세상이 변화하는 관계를 포착하는 게 아니라 어떤 자기가 경험했던 한순간의 언어를 계속 다시 재생함으로써 그 상태를 유지하고자 하는 거기에서 발생하는 게 대체로 번뇌입니다. 번뇌. 그러니까 옛날에 나의 애인이 나한테 이런 말을 했다. 그때 한 말이잖아요. 그거는. 그게 10년 뒤에도 유효할 거라고 생각하면 안 되죠. 그 순간 자기도 모르게 한 말이에요. 대부분의 사랑의 미러들이 특히 그렇죠. 그 순간 던지고 보는 거예요. 이게 무슨 내가 나중에도 이럴 거야 라든지 이런 생각을 하지 않습니다. 그때 푹 빠져 있기 때문에 그 순간이 지나면 유효가 상실되는 거예요. 그런데도 우리는 그게 계속 유효하리라고 믿고 그 말을 붙들고 살죠. 너가 옛날에 나한테 이렇게 말하지 않았니? 옛날에 그렇게 말한 거죠. 그래서 철학을 공부하다 보면은요. 동양 철학도 그렇고 서양 철학도 그렇고 언제나 인간이 사고한다는 게 뭔가를 의문을 제기할 때 마지막에 부딪히게 되는 것이 바로 언어라는 문제인 거죠. 그러니까 생각 자체를 언어로 하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것이 진리다, A가 진리다, 그 다음에 이것이 올바름이다 이런 얘기로 할 때 우리는 진리에 대한 어떤 머릿속에 의미를 이미 가지고 있는 거예요. 고정된 어떤 상태로. A에 대해서도 마찬가지로 고정된 뭔가로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걸 내가 지금 이렇게 흘러가고 포착될 수 없는 거를 끊어가지고 언어적인 것으로 내가 만든 거다라고 의심을 하게 되면 어떤 것이 진리다라고 말할 근거가 사라져버리는 거죠. 그러니까 철학자들이
많이 옛날부터 동서고금에서 언어에 대한 문제에 그 주목할 수밖에 없었던 게 뭐냐면 인간은 언어를 가지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언어를 가지고 생각하는 그것 자체가 그러니까 언어를 가지고 이렇게 단절을 해서 이런 게 있다라고 생각하는 거지 실제로는 그런 게 없다는 게 문제라는 거예요. 실제로는 어떤 것으로도 포착되지 않는 이런 덩어리들이에요. 모호한 덩어리들. 근데 이거를 딱 잘라가지고 뭐다 라고 하는 거예요. 이걸 가지고 우리는 우리 생각을 만들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언어가 어떻게 만들어졌는가라는 걸 의문시하게 되면 인간의 생각이라는 게 도대체 뭐지? 이게 멘붕이 되는 거죠. 쉬운 말로 하면 그런 거예요. 옛날에 노자라는 사람이 노자의 도덕경에 보면 맨 처음에 나오는 게 그거죠. 도가도 비상도예요. 이게 뭐냐면 도를 말할 수 있으면 이때는 말할 도입니다. 도를 말할 수 있다면 비상도. 그건 도가 아니라는 거예요. 상도. 그거는 어떤 일상적인 항상적인 도라고 말할 수 없다. 그러니까 도를 말로 하는 순간 미끄러져 버린다는 거죠. 내가 자식에 대해서 갖는 감정을 여기 자식 있으신 분들은 자식에 대해서 갖는 내 마음이 뭔가요? 사랑? 진짜 사랑만 있나요? 근데 사랑이라고 할 때도 사랑에 대해서 내가 아는 이미지가 있죠. 사랑이 뭔가요 그러면? 자식을 사랑한다 그럴 때 그 사랑이라는 게 뭘 사랑이라고 표현하는 거죠? 이거에 대응되는 어떤 마음의 상태가 있나요? 없습니다. 자식이 그렇게 왼수라고 저는 뭐 자식이 없습니다만 자식이 그렇게 왼수라고 얘기하잖아요. 저것 때문에 내가 하고 싶은 걸 못하고 너무 예쁘다가도 정말 왼수가 따로 없다는 생각이 들다가도 내가 왜 저걸 나가지고 이런 고생을 하나 하기도 하고 그러니까 우리가 자식에 대한 부모의 사랑이라고 하는 거 안에도 굉장히 미묘한 감정들이 섞여 있잖아요. 마음들이. 그리고 시시각각 변합니다. 막 밉기도 하고 막 기대를 잔뜩 하기도 했다가 실망하기도 하고 어떨 때는 정말 눈에 넣어도 안 아플 것 같기도 하고 어떨 때는 없어져 버렸으면 좋겠기도 하고 뭐 그런 여러 가지 생각이 다 들죠. 근데 그걸 우리는 사랑이라는 이름으로 정리해요. 그래서 어떤 그 부모가 자식한테 폭력적인 걸 행사하면서도 물론 정신적 폭력 같은 거 있잖아요. 왜? 꼭 폭력만 행사하는 게 아니라 그런 것도 사랑이라는 이름으로 하죠. 그러니까 이 언어라고 하는 건 그렇게 그게 실제로 그거에 해당하는 무언가가 있어서가 아니라 있는 것처럼 만드는 역할을 하는 거예요. 있는 것처럼. 근데 전도된 거죠. 이렇게 언어로 붙들고 나면 이제 우리는 계속 언어에 끄달립니다. 언어적인 것을 붙들고 계속 내 생각과 저 사람의 행동과 이 세계와 벌어지는 모든 사건들을 그 언어적인 것으로 규정하려고 하죠. 그렇기 때문에 언어는 세계를 해석하는 틀이기도 하지만 늘 세계로부터 내가 미끄러지는 원인이 되기도 하는 거예요. 난 이 세계를 제대로 만나고 있지 않은 거죠. 어떤 의미에서 보면. 이게 언어에 대해서 우리가 갖는 딜레마라고 할 수 있어요. 제가 이제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내가 사용하는 말과 글 주로 말을 쓰기도 하고 이제 뭐 글로 쓰기도 하는데 말이든 글이든 어쨌든 언어 활동을 한다는 것 자체가 이 언어가 단순히 매개가 아니라는 말씀을 지금 드리고 있는 거예요. 내가 있고 세계 내지는 사건이 있고 상황이 있어서 언어를 빌어다가 언어라는 매개를 빌어다가 그것을 단지 지시하기 위해 언어를 쓴다. 이게 아니에요. 언어는 그 자체로 세계입니다. 세계. 이게 세계고 이게 나예요. 이게 세계라는 말은 언어로 포착된 방식으로만 우리는 세계를 인지하거든요. 언어로 포착이 안 되면 우리 머릿속에 빨강색을 떠올려 보세요. 제가 그랬어요. 그럼 빨강색을 떠올릴 때도 빨간 사과를 떠올리든 빨간 동그라미를 떠올리든 빨간 네모를 떠올리든 이렇게 딱 포착된 방식으로 떠올리잖아요. 그런 것처럼
우리가 어떤 생각을 할 때도 그렇게 언어적인 방식으로 딱 붙들어서 이 세계가 어떻다라고 포착하고 살아가. 그러지 않으면 인간은 또 살 수가 없어요. 만약 세계가 이렇게 그냥 언어적이지 않고 다 열려버렸다 그럼 어떻게 살겠습니까? 그래서 그렇게 세계를 딱 포착하고 살기 때문에 언어가 세계예요. 내가 사용하는 이 언어가 내가 구성하는 세계인 거죠. 그래서 내가 싫어하는 말, 좋아하는 말, 쓰는 말, 안 쓰는 말, 그거를 딱 보면 자기가 지금 만나고 있는 세계, 자기가 구성하고 있는 세계가 바로 보입니다. 그래서 그냥 단순하게 사물을 지시하는 게 아니라 이미 해석된 방식으로 세계를 만들고 있다. 그래서 그 사람이 어떤 말을 쓰고 있는가를 가만히 지켜보시면 그러면 그게 그 사람의 세계입니다. 그 사람이 구성하고 있는 세계, 그게 그 사람이에요. 그리고 내가 있고 세계가 따로 있는 게 아니죠. 항상 내가 관계 맺으면서 만들어내는 내 힘이 미치고 나에게 힘을 미치는 그 관계의 장이 나거든요. 이게 다 언어를 통해서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이런 관점에서 보면 우리가 요즘에 우리가 어떤 언어들로 세계를 구성하는지를 한번 볼까요? 어떤 그림을 봤다. 음악을 들었다. 뭐 이런 활동을 했어요. 예술 활동 같은 걸 했어요. 자, 그걸 보고 뭘 느꼈냐? 이렇게 물어보면 뭐라고 얘기하냐면 좋다, 좋았다. 사실 이거 말고 별로 그렇게 표현을 잘 하시는 분들을 못 봤습니다. 좋았다, 싫었다. 이거 말고는 없어요. 아이들은 더해요. 아이들은 뭐 이렇게 딱 보여주면 좋아, 싫어가 바로바로 나오죠. 세상에 좋음과 싫음이라는 두 가지 언어밖에 없어요. 좋아요, 싫어요잖아요. 인터넷에서. 그 다음에 네, 예스 아니면 노예요. 그 자기가 지금 막 마음에서 일어나는 거, 자기의 신체에서 일어나고 있는 거, 자기가 지금 이 세계를 봤는데 이 세계의 사건들에 대해서 떠오르는 생각들, 이런 것들을 포착할 수 있는 언어가 제가 생각하기엔 점점점 부재합니다. 점점점 빈곤해집니다. 그게 왜 그런지 아세요? 언어의 빈곤. 왜 그러냐면 사람들의 경험이 비슷해지기 때문에 그래요. 예전에는 예전이라고 하면 뭐 저는 70년생이기 때문에 70년대에 이제 국민학교, 80년대 초까지 국민학교를 다녔어요. 근데 제가 이렇게 생각을 해보면 어렸을 때는 학교가 있고 학교가 파면 이제 동네에서 놀지 않습니까? 텔레비전이 그때는 6시가 돼야 하잖아요. 그나마 텔레비전도 잘 없고. 그러니까 맨날 동네에서 그 언니 오빠들, 그 다음에 또래들, 그 다음에 동생들, 이런 애들하고 그냥 놀아요. 그냥 노는 과정에서 굉장히 언어들이 다양해지는 거죠. 풍부해지고. 그런데 그리고 대학을 가도 예전에는 우리나라 서울에 있는 대학에 지방 학생들이 반 정도는 됐습니다. 지금은 서울에 있는 대학에 가면 지방 학생들의 수보다 압도적으로 서울 사람들이 많죠. 서울 중에서도 강남권이 더 압도적으로 많다 그럽니다. 서울대, 연고대 이런 거 따져보면. 그래서 지방 학생들이 별로 없을 뿐만 아니라 사투리도 또 잘 안 써요. 그래가지고 이 대학을 가도 언어 자체가 되게 비슷합니다. 드라마에서 막 사투리 쓰는 드라마가 유행을 하는 것도 상대적으로 지금 일상에서 그게 없기 때문이죠. 누가 요즘에 대학에서 그렇게 사투리를 씁니까? 안 쓰죠. 근데 일부러 안 쓰는 게 아니라 경험이 굉장히 유사해져서 그래요. 일단 모든 사람이 미디어에 전폭적으로 노출돼 있다. 미디어 언어로 유사해지는 거죠. 그 다음에 또 하나, 이 노는 동네마다 정서도 조금씩 다르고 그 시공간의 이미지도 다르고 거기에서 주고받는 이 영향관계도 다 다릅니다. 그런데 요즘은 어떤지 아세요? 옛날에는 생각해 보시면 그 내가 노는 친구들 중에 2층 집 사는 애도 있고, 그리고 되게 못 사는 막 이제 다닥다닥 붙어 있는 그 방의 방 한 칸에서
가족 네 식구가 사는 이런 데서 사는 애들도 있고 그런 애들이 다 같이 놀았어요. 근데 요즘은 안 그런 거 아시죠? 요즘은 전부 다 아파트 단지별로. 근데 아파트 단지라는 게 생활 수준이 비슷하잖아요. 그래서 비슷한 생활 수준과 부모의 나이대도 비슷한 사람들이 그 애들끼리만 놉니다. 그래서 애들이요, 말하는 게 보면 별로 차이가 없어요. 어떤 애가 굉장히 표현이 독특하다거나 자기하고 다른 경험을 가진 사람들과 언어를 나눌 기회가 완전 봉쇄되어 있는 게 요즘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비슷한 사람들끼리 자라고, 이건 계급성이죠. 비슷한 사람들끼리 시공간에서 있고, 그런 애들이 또 비슷하게 대학 가고 비슷하게 또 가고 비슷한 사람들끼리만 노는 거예요. 이게 지금의 언어의 빈곤입니다. 그래서 아이들이 글을 못 쓸 수밖에 없는 거예요. 왜? 언어가 없어요. 자기소개를 하라 그래도 맨날 뻔하잖아요. 그러니까 아이들 입시 때 자기소개서 보면 맨날 그놈의 자기 장점 단점, 그리고 집안에 의대에 입학하는 애들은 맨날 집안에 어떤 의사를 보고 영향을 받았다 그러고 뭐 법관 하는 애들은 또 뭐 정의가 어쩌고 저쩌고. 그러니까 자기가 뭘 하고 싶다에 대한 자기 스토리도 없는 거예요. 자기 스토리를 갖지 못하죠. 자기가 어떤 경험을 했을 때 그 경험에 아주 독특한 부분을, 경험이란 건 다 똑같은 상황을 경험해도 독특하잖아요. 그런데 그 독특한 경험을 언어화할 수 있는 그런 언어 자체가, 능력 자체가 부재한 겁니다. 그래서 세계가 점점점 동질화되어 가고 있습니다. 저는 이게 가장 무서운 일이라고 생각해요. 세상이 혼란스러운 거는 무서운 일이 아닙니다. 혼란스럽다는 건 차라리 여러 생각이 합쳐지지 않고 있다는 거거든요. 근데 그런 과정은 인간을 끊임없이 생각하게 하기 때문에 위험한 상황이 아니에요. 정말 위험한 상황은 뭔지 아세요? 세상이 비슷해져 가고 있다는 것. 동일화되어 가고 있다는 것이야말로 비슷합니다. 위험합니다. 그런데 생각해 보시면 우리의 욕망이 비슷해져 가고 있죠. 어느 나이대 사람들이 욕망하는 거 다 비슷합니다. 인간에게는 육체적인 것뿐만 아니라 사고의 또 차원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고의 차원이 동일하다는 말은 인간에게 어떤 위기가 닥쳤을 때 그 위기를 돌파할 수 있는 지혜의 다양성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지금 제가 언어가 세계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만, 이 사람들이 지금 사용하고 있는 언어들을 보면 우리 세계가 너무나 균질해지고 있구나. 그리고 우리 세계 자체가 더 이상 다양한 방식으로 포착되지 않고 아주 그 밍밍하고 평면적인 방식으로 사람들한테 포착이 되고 있구나. 그거는 뭘 말하는 거냐면 우리가 되게 가난해지고 있다는 얘기죠. 사유에 있어서 사고가 가난해지고 있다는 얘기죠. 이건 정말 가난한 겁니다. 인간이 어떤 상황에 대해서 똑같은 상황을 경험해도 그거를 표현하는 언어는 자기가 받은 교육에 따라, 나이에 따라, 뭐 시대에 따라 다 다르거든요. 그런데 어떤 상황에 부딪혔을 때 늘 동일한 방식으로밖에 작동하지 못하는 애들이 있어요. 그런 어른도 있죠, 물론. 그거는 뭐냐면 그 경험 자체를 아주 다이나믹하게 해석할 수 있는 능력이 부재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면 그거를 해석할 수 있는 능력은 어디서 나오느냐? 다른 언어들로부터 나오는 거죠. 이게 이제 다른 사람의 책이고 다른 사람의 말이고 나하고 같지 않은 어떤 사람들의 경험적 언어고 이런 것들이거든요. 근데 다른 언어들 요거 자체가 없다는 거. 그래서 점점 사람들이 사용하는 말은 미디어를 닮아간다는 거. 이게 지금 우리의 세계입니다. 지금 우리에게는 모든 미디어가 다 열려 있습니다. 근데 그렇게 열려 있음에도 불구하고 왜 우리의 언어는 빈곤해지는가? 못 배우면 못 배운 대로 빈곤하고 많이 배우면 배운 대로 빈곤하죠. 많이 배운 사람들의 언어도 똑같습니다. 못 배운 사람들의 언어도 똑같고. 그러니까 말에 있어서 중요한 건 지적이냐 아니냐의 문제가 아니라는 거죠. 이 언어를 가지고
세계를 어떻게 해석할 것이냐, 그 해석하는 관점의 다양성이 없다는 거. 근데 그 다양성의 부재의 대부분은 우리가 미디어에 길들여져 있다라는 것에서 비롯된다고 전 생각해요. 그래서 미디어는 언어를 풍요롭게 하는 게 아니라 우리의 언어를 동질화시키는 기능을 하죠. 텔레비전을 많이 보면 텔레비전에 나오는 언어밖에 구사할 수가 없게 되는 겁니다. 게다가 요즘에는 하나 더 하다 보면 그것이 가지고 온 디지털 침해가 있어요. 이런 책도 있는데요. 디지털 침해라는 게 이 디지털 시대의 인간의 기억 능력, 그 다음에 인간이 어떤 실질적인 접촉을 통해서 시공간을 인지하고 관계를 인지하는 능력이 현저히 떨어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뭐냐면 전화번호도 몇 개 못 외우고 자기가 지금 어디에 있는가 내비를 따라가면 되니까 공간 감각이 사라진대요. 이 치매가 전화번호를 까먹거나 사람 이름 까먹고 이거는 치매의 증상으로 포함이 안 된대요. 근데 치매라고 의심해 봐야 되는 증상은 자기가 지금 있는 공간이 어딘지 모르는 거. 공간의 방향이 안 잡히는 건 치매하고 굉장히 밀접하게 연관돼 있다 그러는데 요즘에 이 디지털 시대가 그걸 양산하고 있다는 거죠. 그리고 언어적인 것도 언어가 단편 끊어져 있대요. 근데 뇌가 이렇게 왜 여러 신경망이 있지 않습니까? 그 신경망이 계속해서 언어적인 것을 쓰고 머릿속으로 생각을 해야 자꾸 접속이 되면서 이 생각의 길들이 열리는데 그렇지 않고 어디 저것만 따라가면 되라든가 어떤 것만 찾아보면 돼 라고 하기 때문에 이 머리가 스스로 뇌가 작동할 필요가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자기가 어떤 문제를 이거를 참고문헌을 막 찾아가지고 궁리를 하고 그래서 어떤 결론을 어렵게 도출해내는 과정이 아니라 모르는 게 있으면 바로 물어보고 그거를 그냥 긁어가지고 와요. 글을 처음부터 끝까지 내 손으로 쓰는 게 아니라 복사, 오려붙이기랍니다. 이 글쓰기의 방식은 인간의 뇌 구조를 바꿔놓는다는 거예요. 이 디지털 침해라는 이 저자가 하는 말이 그런 거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무슨 얘기가 여기까지 갔지? 아무튼 이 그 미디어 시대, 디지털 미디어 시대에 지금 우리가 단순히 언어를 사고할 때 어떤 언어를 쓰냐의 문제가 아닌 게 언어를 사용하는 우리의 물질적 환경, 이거를 벗어나서 언어라는 건 따로 존재할 수가 없다는 거죠. 아주 심각합니다. 그래서 글쓰기 자체도 오려붙이고 복사하고는 글을 쓰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저는 저희 연구실 친구들한테 나중에 이제 많은 글을 쓸 땐 그렇게 하더라도 반드시 처음부터 끝까지 오려붙이고 복사하지 말고 한번 처음부터 끝까지 생각을 하면서 글을 써봐라. 그렇게 한 다음에 그거를 몽땅 외워가지고 말로 한번 하는 훈련을 해봐라. 그런 훈련이 이거 정말 훈련해야 되는지 모르겠지만 그런 훈련이 너무나 필요한 시대가 지금 시대예요. 그래서 웬만하면 어떤 책을 읽고 글을 쓰실 때 자기가 직접 또박또박 눌러쓰고 메모하시는 것도 치매 예방에도 아주 작게는 좋은 거고 글을 접촉을 통해서 배운다. 이거는 굉장히 다른 경험이라는 거. 쓱 커서 올려가면서 읽는 거, 그 다음에 대충 이렇게 갖다 붙여가지고 짜집기해서 글 만드는 거와는 완전히 다른 경험이라는 거. 그래서 이런 방식으로 읽고 이런 방식으로 쓴 거는 내 몸 어딘가에, 내 뇌 어딘가에 새겨져 있습니다. 그래서 잊혀지지 않습니다. 잘. 그렇게 해야 내가 읽은 것이 내가 되는 거예요. 내가 읽은 것이 저 밖에 있고 나는 나고, 이러면 아무리 많은 책을 읽어도 자신의 삶이 바뀌지가 않죠. 자신의 삶이 바뀐다는 걸 전 그렇게 생각합니다. 우리가 사는 이 세계를 인간들이 지금까지도 못 바꿨는데 앞으로도 바뀌겠습니까? 조금씩 정치적인 환경들이 달라질 뿐이겠죠. 그래서 저는 어느 순간부터 우리는 세계를 바꿔야 돼, 세상을 바꿔야 돼, 이런 얘기를 함부로 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옛날 2500년 전에 책을 봐도 그 시대 사람들도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세상이 왜 이 모양인가. 모든 시대의 사람들은 다 세상이 왜 이 모양인가 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세상은 안 바뀌는 거구나. 그런데
뭐는 할 수 있냐면 인간도 잘 안 바뀌어요. 거기에 살아가는. 하지만 인간은 자기를 바꾸려는 시도는 할 수 있어요. 그 시도들을 통해서 자유로워질 수 있다는 거죠.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게 자유가 아니에요. 시도를 함으로써 자유로워진다는 건 뭐냐면 세계가 넓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경험을 해도 그 경험이 더 다양한 언어로 구성된다면, 그게 한번 해보세요. 알게 모르게 인간을 참 자유롭게 합니다. 하나의 방식으로밖에 사건을 해석할 수 없던 내가 더 두세 개의 방식으로 어떤 사건을 해석할 수 있게 된 순간 말할 수 없는 해방감을 느끼고요. 이 해방감이란 뭐 어떤 것을 소유함으로써 얻는 해방감하고는 비교가 안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이제 결론을, 시간이 다 됐으니까 결론을 말을 하면 언어. 언어는 아주 잘 사용하시면서도 아주 잘 버리셔야 합니다. 제가 이제 말씀드리고 싶은 거예요. 그 최고로 말을 잘했던 사람이 누구냐? 인류 역사상에서. 그러면 우리가 알고 있는 성인들. 붓다, 예수 그리스도, 그 다음에 공자, 소크라테스. 이런 사람들이 가장 말을 잘했던 사람들이에요. 이분들은 한 권의 책도 남기지 않았어요. 그것도 참 재밌죠. 근데 붓다가 말을 잘한 건 뭐냐? 붓다나 예수나 공자든 소크라테스든 공통점이 뭔지 아세요? 앞에 어떤 사람이 있느냐에 따라서 동일한 걸 가르쳐도 다 다르게 가르쳤어요. 효가 뭡니까? 라고 공자한테 누가 물으면 그 애가 어떤 애인가? 에 따라서 효에 대해서 다른 가르침을 줍니다. 부처님은요, 모든 말씀이 비유입니다. 비유. 부처님이 막 어려운 얘기를 한 게 아니에요. 나중에 이제 제자들이 어렵게 말을 해서 그렇지, 부처님은 인도가 되게 넓잖아요. 근데 그 인도를 돌아다니면서 저녁에 그 지역의 말들을 다 공부를 했대요. 그래가지고 그 지역 사람들의 일상적인 언어로 설법을 했대요. 그리고 가장 그 사람들에게 익숙한 비유로. 그래서 불경을 보시면 부처님은 전부 다 쉬운 비유를 들어서 얘기를 합니다. 그거를 이제 말이 쉽다고 뜻까지 쉬운 건 물론 아니지만 예수님도 마찬가지죠. 예수님은 절대로 뭘 하지 말아라 이렇게 얘기한 적이 없대요. 예수님의 말은 그냥 하나래요. 사랑해라 이웃을, 너를. 그런데 예수님의 말씀을 뭐뭐 하면 안 돼. 이걸 꼭 해야 돼. 이런 방식으로 바꿔버린 건 전부 다 예수의 제자들이죠. 사도들이지, 사도들. 바울 같은 사람들. 예수님은 그냥 아주 쉽게 쉬운 말로 사람들에게 사랑하라는 뜻을 얘기했다는 거죠. 소크라테스도 아주 독특한 교육법을 가졌어요. 이 사람은 젊은이들을 쫓아다니면서 젊은이들이 알고 있다고 생각하는 것을 계속 질문합니다. 정의가 뭐니? 올바름이란 뭐니? 이걸 계속 질문해요. 계속 질문하면 뭐라고 대답을 하다가 그 젊은이가 저는 하나도 아는 게 없습니다. 라고 말하는 순간이 끝이에요. 뭐냐면 내가 아는 게 하나도 없구나라고 생각하는 자는 이제 자기 스스로가 배울 수 있다고 생각한 거죠. 그래서 소크라테스는 가르쳐 준 게 없어요. 자기가 뭘 모르는가에 도달하게만 만들어줬죠. 재밌죠? 그러니까 이 네 사람들이야말로 언어의 달입니다. 그들은 언어를 가장 풍부하고 다이내믹하게 사용을 했어요. 자기네들이 이 다 네 사람 다 공통점은 또 떠돌아다녔다는 거잖아요. 떠돌아다니면서 그 지역의 언어로 나에게 가르침을 구하러 오는 사람에 맞게 다 그 상황에 맞게 뭔가를 가르쳐줬기 때문에 이제 나중에 제자들은 머리가 아프겠죠. 도대체 뭐가 맞는가를 결정할 수가 없으니까. 그래서 가장 언어를 잘 사용한 사람이다. 풍부하고 역동적으로 잘 사용했다. 그 말은 뭐냐면 그래서 내가 어딘가에서 했던 말을 그대로 가지고 오는 경우가 없어요. 상황이 바뀌면 또 다르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언어를 가장 잘 버린 사람들이라는 거죠. 자기가 정의 내린 언어를 가지고 그걸 계속해서 고정시켜 놓고 판단하거나 세계가 이렇다라고 단언하거나
이걸 믿으라고 얘기하거나 이러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때 가장 맞는 언어를 사용하고 다른 곳에 가면 그 언어를 버리고 또 그 상황에 가장 맞는 언어를 사용하고 그런 사람들이 이들이에요. 그래서 이들의 말씀이 두고두고 인류의 역사를 거치면서 끊임없이 재해석되는 거겠죠. 해석의 여지가 없는 엄마의 말. 도대체 엄마 말은 듣지 않아도 해석할 게 없잖아요. 안 들어도. 그러니까 우리가 하는 대부분의 말은 잔소리인 거죠. 그러니까 두고두고 어떤 사람들의 말들은 2500년을 살아남아서 해석이 또다시 새롭게 되는데 왜 우리의 말은 해석의 여지가 없을까? 뭐 그렇다고 뭐 이렇게 되라는 말씀도 아니고 말을 모호하게 하라는 말은 아닌데요. 내가 사용하는 말이 그걸 가지고 나를 가두고 상대를 가두고 상황을 가두는 방식으로 작동하지 않아야 되겠다. 작동시키지는 말아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한번 해볼 수는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런 생각을 하다 보면 공자님이 그렇게 말씀하신 것처럼 말이 신중해질 수밖에 없는 거겠죠. 공자가 제일 미워한 사람, 말만 뻔지르르한 사람. 그래서 친구도 말 뻔지르르한 애는 사귀지 말라라고 얘기할 정도로. 물론 공자도 당시에는 말만 잘하는 사람이란 소리를 들었습니다만 어쨌든 공자님은 그런 사람을 너무 싫어했어요. 그러니까 말은 잘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얼마나 함축적으로 얼마나 이 세계와 지금 내가 관계 맺고 있는 방식을 가장 적절한 방식으로 표현하느냐가 중요하다. 그걸 우리는 배워야 한다는 거죠. 배우지 않고서는 알 수가 없는 것들이지 않습니까? 배워야 할 것들이 세상에 널리고 널렸죠. 무수히 많은 책들로. 그러면서 자식하고 대화를 하다 보면 거기에서 물꼬가 조금 트는 건데 우리는 그런 생각은 안 하고 자기 언어가 어딘가에 갇혀있다는 생각은 안 하고 무턱대고 자식하고 대화만 하면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게 이제 대부분의 부모 자식 간의 관계 악화를 가지고 오죠. 자식들이 앞에서는 내내 그래도요. 뒤로 가면 여기로 들으면서 여기로 흘려버리는 거 못 느끼세요? 이쪽으로 듣고 이쪽으로 이렇게 나가는 거. 그러니까 소통은 많이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부드럽게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제가 이건 되게 강조하는 바입니다만 내 말이 누군가에게 그대로 들어갈 거라는 생각을 절대로 하시면 안 돼요. 내 말은 이미 누군가에겐 해석돼서 들어가요. 그러니까 중요한 건 내가 어떤 말을 하든 해석하는 건 저 사람의 몫입니다. 너는 왜 내 말을 못 알아듣는 거니? 내 말이 그 말이 아니잖아 라고 아무리 하소연해도 소용없고 거꾸로 상대방이 하는 말도 나는 이미 해석해서 듣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저 사람이 이해를 하느냐 못하느냐가 관건이 아니고 내가 얼마나 나의 말에 글에 진심을 담느냐 이거 말고는 할 게 없어요. 자식한테 진심을 담아서 말을 했으면 끝인 거지. 쟤는 왜 내 진심을 몰라줄까 어쩔까. 그건 나도 마찬가지거든요. 나도 부모도 자식의 진심을 다 안다고 생각하시면 안 되죠. 그러니까 그냥 각자가 자기 말과 글에 자기의 삶의 무게를 싣는 거 말고는 어떻게 할 수가 없습니다. 안 그러면 다 정치인이 되는 거고 연예인이 되는 거죠. 우리의 말이 연예인과 정치인의 말이 될 것인가. 정말 나의 말이 될 것인가.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자신의 언어를 풍부하게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제 강의를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학교나 이런 데 보면은 언제부터 만들었는지, 만드는 게 얼마나 걸렸는지, 누가 참여했는지 이런 말은 잘 나왔어요? 안 나왔어요? 안 나왔어. 그게 무슨 말일까? 왜 그런 거를 기록을 잘하는 그 조선에서 왜 이런 기록을 잘 해놓지 않았을까? 이거는 무슨 뜻이 있을까? 신하들이 뭐를 만드는 거를 반대하고야 한글 만드는 건 반대하는 사람이 많았다는 거예요. 한마디로 세종이 비밀리에 이 작업을 수행한 거예요. 그래서 창제를 해놓고 반포는 더 늦은 시기에, 그리고 그 사이에 이 책을 만들었는데 최초로 한글로 쓴 최초의 책 5글자, 이거를 맞춰보실까요? 그렇지, 용비 어천다. 오케이. 안 웃어.